지난 17개월 동안 있었던 오류들을 오늘 사자성어는 결자 해지입니다. 여당 집단 무건 수행의 저주를 풀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We have failed to meet the prerequisites for Commonwealth.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격보자들이 나서서 조리돌림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모욕을 주고 조리돌림을 했는데 이준석이가 지금 돌아오겠습니까? 돌아오면 진짜 그 별도 없는 놈이 되지. 노원가 본들요. 이준석이 100% 떨어집니다. 지금 노원의 공천인가? 노원에 가본들 이준석이 100% 떨어집니다. 영악한 이준석 전 대표가 모를 리 있을까요? 제가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는 저는 당연히 어렵다는 이유로 회피하지 않겠다. 가장 반개혁적인 인물과 저는 만약 한다면 승부를 보겠습니다. 노원 가본들요. 이준석이 100% 떨어집니다. 어렵다는 이유로 회피하지 않겠다. 네, 요즘에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 대구를 갔습니다. 장혜찬 최고위원님, 대구 출마 이쯤이면 공식화한 겁니까? 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저도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고 대부분의 정치권 종사자들은 예상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 놀랍지 않은 것 같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적확하게 지적을 했죠. 노원 가면 100% 떨어진다. 이건 이준석 전 대표가 그동안 노원 말로만 이야기했지 노원 지역구 행사에 거의 한 번도 참석하지 않는 등 지역구 관리를 안 하기로 유명한 분이거든요. 예. 그러한 어떤 성적표라고 생각이 들고 본인도 결국 노원 공천 받는 것이 두려워서 말로는 상계동 아들 하지만 실제로는 대구에서 국회의원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뜻을 피력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 신당이라는 게 총선 때만 되면 정계 개편 이야기가 항상 많이 나오거든요. 예. 지난 총선 때도 뭐 위성정당 사태 등과 맞물려서 민주당 계열의 열린민주당인가요? 또 막 나오고 막 여러 정당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고 이준석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악연에 대해서는 이제 모르는 국민들이 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과거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호남에서 민주당의 본진을 공략하는 돌풍을 일으켰죠. 이준석식 이 대구 국민의당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번에 명확해질 겁니다. 안철수 의원이 했던 일을 이준석 전 대표는 못한다는 거. 국회의원 3번 하는 동안 한 번을 못했고 신당을 만들어서 나름 3당을 만드는 돌풍을 일으켰지만 그 국민의당 때와 비교해보면 지금 이준석 신당에 대한 기대치는 좀 비교하는 게 좀 민망한 수준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준석 전 대표가 안철수 의원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어쨌든 뭐 지금 대구 출마를 가장 어려운 도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노원에서 굉장히 긴 시간을 공을 들이고 노원의 아들이라고 본인을 지칭하다가 대구로 간다. 이게 정치적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저는 규모의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규모의 차이요? 예를 들어서 신당이라는 차원으로 놓고 보면 대구가 훨씬 명분이 있을 수 있죠. 이준석 전 대표가 노원에서 출마하는 게 신당에 무슨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구로 가면 대구는 어쨌든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하지 않는 한 어려운 지역이 맞죠. 예를 들어서 노원과 대구 두 개를 놓고 따져본다면 사실은 노원도 어려울 수 있지만 국민의힘 후보가 아닌 대구도 노원보다 더 어려우면 더 어려웠지 덜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신당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명분은 지금 보수가 잘못됐다. 보수가 개혁돼야 된다라고 하는 보수 헤게모니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수의 헤게모니 싸움이라는 걸 중심에 가져다 놓으려면 대구로 가는 그 정치적인 판단은 저는 뭐 당연히 그 판단이 옳은 판단이다. 저는 그렇게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상당히 좀 구체화하고 있고 대구를 중심으로 한 신당을
그리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읽히는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니까 대구에 여러 명의 후보를 내겠다. 인물은 차고 넘친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공천 떨어진 분들 많이 데려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 참신함을 느끼기 힘들고 또는 이준석 전 대표가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을 후보군으로 내세웠을 때 어떤 전문성이나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면 그 역시 지역 유권자 외면받기 쉽고요. 저는 이 전 대표가 이제 대구발 국민의 당을 꿈꾼다는 컨셉은 좀 명확해진 것 같아요. 뭐 전국 정당 하겠다고 하지만 수도권이나 이런 지역의 후보를 잘못 냈다가 예. 민주당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주는 꼴이 되면 이제 보수 유권자들로부터는 영원히 심판받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수도권 주요 지역의 후보를 많이 내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이제 영남 지역에 어쨌든 민주당이 당선되기는 어려운 지역의 후보를 내서 원내 교섭단체 정도를 비례대표 포함해서 만들어 보겠다라는 야심찬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어찌되었건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도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난 전대 출마했던 분들. 근데 그분들의 공천도 보통은 한 2월에 확정이 됩니다. 공천 발표라는 게. 근데 이 공천 발표되기 전에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분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던지고 또는 국민의힘 신분이라는 것을 던지고 예. 나가겠느냐. 예. 거기서부터 나가지 않으면 이 신당은 결국 공천 떨어진 사람들 이삭줍기 하겠다는 의미밖에는 안 되는 한 거죠. 몇 명 될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단적으로 김웅 의원이나 허은하 의원이 국회의원 배지나 국민의힘에서 경선할 수 있는 지위를 던지고 저기로 합류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허은하 의원은 또 당을 나갈 수가 없는 비례대표이니까 상황이죠. 나가면은 바로 예. 의원직이 박탈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경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경우에 경선도 마다하고 나는 신당으로 간다 해야 이게 파급력이 생기는 건데 정작 그 두 분이 우리는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경선할게요라고 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따로 다른 후보들이랑 하면 일단 시작부터 모양새가 좀 우스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관건은 국민의힘 내부의 소수지만 현역 예. 그리고 민주당 내부의 비명계 현역들이 예. 각각의 당내 경선에 들어서기 전에 이 신당에 합류할 것인가가 첫 번째 분수령인데 일단 그렇게 현역이 움직일 가능성은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신당이 지금 뭐 구체적인 모양도 갖추지 않은 상황이지만 네.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어서 참고는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도 이 여론조사를 보면 조금은 긴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결과 좀 보여주시죠. 이준석, 유승민 신당을 창당한다면 내가 지지하겠다라는 응답을 저희가 들여다봤더니 지금 그 답변 비율 성향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가 13.9%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17.9%. 다소 좀 의외의 결과가 나왔거든요. 저는 뭐 그렇진 않다고 보고요. 예. 기본적으로 약간 진보적이고 변화를 원하는 층에서는 그 이준석 대표를 더 많이 지지할 성향이 저는 더 크다고 봐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올 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전제는 좀 있죠. 일단 양 당이 싫을 때 얘기예요, 저거는. 예. 그러니까 양당을 저만큼 싫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민의힘도 13.9% 나오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양당의 지금 대결의 정치, 혐오의 정치가 염증을 많이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원한다면 변화 성향이 강한 민주당 쪽의 사람들이 더 많이 옮겨갈 가능성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예. 근데 저 전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양당의 혁신 경쟁이 실패할 경우에요. 지금 좀 전에 우리 장혜찬 최고위원께서 예측을 되게 잘 해주셨잖아요. 신당에 대한 예측을.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현재 인요한 혁신이 어느 정도 관심을 끌고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인요한 혁신이 좌절이 되면 또 도미노 효과에 의해서 민주당도 여기 안주하고 혁신이 전혀 없는 상태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양당의 대결만 또 부각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도 신당의 가능성이 없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양당의 그 대결적 정치를 염증을 느껴 하는 국민의 수는 저는 진짜 침묵하고 조용히 지켜보는 다수가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96년 자민련이나 무소속 돌풍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정치의 염증을 내고 새로운 변화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을 소환해내는 겁니다, 지금. 소환한다고 그대로 똑같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기억을 소환을 하면은 조금 더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건 맞는 것이죠. 어쨌든 연말이 다가올수록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당내 사정이 아주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비명계에선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상황에 따라 합류 가능성까지 포함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가능성은 다 뭐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면 어느 거는 경우나 열려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결정하실 생각이세요? 빨리 하려고 합니다. 한 달 안에 결판 납니까? 그럴 생각입니다. 아직 이제 연말까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어떻게 이게 시간이 한 2달 남은 거죠. 지금까지 이제 8월 달도 한번 해보고 근데 그건 이제 8월 달에 상당히 혁신하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단식이라고 하는 좀 다른 수로 대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낙담을 했는데 지금 이제 11월, 12월 마지막 판단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냥 독주하겠다. 그러면 각자 이제 판단해야 됩니다. 그냥 각계각진해서 그냥 공천 앞으로 갈지 아니면 정치를 그만둘지 아니면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할지 그 다 열려 있는 거죠. 네. 여러 가능성을 구체화시키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비명계에서 뭐 질식할 것 같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고 이원욱 의원은 나는 이준석 전 대표한테는 안 간다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도 했는데 비명계의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 당내 내부의 결사체를 별도로 만들어서 본인들 목소리를 내고 비명계에 대한 공천 보장을 요구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겠죠. 이분들이 독자적으로 신당하기에는 대선 주자급 구심점이나 뚜렷한 지역 기반이 없다라는 약점이 분명히 있고요. 이준석 전 대표 신당으로 가기에는 이분들은 각자의 지역에서 다 재선 3선, 많게는 뭐 4선까지도 한 이상민 의원은 5선 했죠. 이 정치계의 거물들인데 내가 0선 밑에 가서 들러리가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다고 이 전 대표가 비명계 의원들을 모시고 선배님들이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성정이 아닌 건 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합류는 저는 가능성이 낮고 독자적인 신당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 우리 목소리 배려해 줘야 돼. 안 그러면 우리 나갈 거야라는 일종의 레버리지. 그러니까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소리지 독자적 비명계 신당의 가능성도 저는 높지 않다고 봐요. 결국 이 안에서 계속 아웅다웅하면서 공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근데 뭐 신당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게 더 낫다고 보고 이재명 대표가 나름대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 비명계를 포섭해주지 않을까? 포용해주지 않을까? 안 그러면 우리 나갈 거야라고 연말까지는 긴장 관계가 계속 커질 거고요. 연말 이후에 정말 공관위가 들어서는 시점에 공천관리위원회에 비명계를 얼마나 넣어주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이후의 행동이 결정되겠죠. 마지노선 12월이라 그러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일단은 장해찬 최고의 말이 일부는 맞고요. 근데 뭐 다른 부분도 있죠. 진짜 지금의 정치를 바꿔보고자 하는 마음을 진정성을 가진 사람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선택지는 열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여러 가지 어젠다, 지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출마 선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그렇게 하고서 희생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번에는 죽지만 그 다음 선거 때는 큰 정치인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려면 그만한 어젠다를 세팅하는 것이 굉장히 깃발을 꽂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거를 상정하는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경선이 보장된다면 거기에 참여 안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근데 저도 뭐 공천 작업 깊숙이 들여다봤지만 사실은 지금 구조에서는 그 신뢰를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경선 기획단 이런 데에서 사실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좀 장난을 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여론조사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응답률이 2%라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면 모집단만 크게 하고 2%에 될 만한 응답을 잘하는 사람들만 이 소위 말하는 틀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한 1000명을 구성해가지고 그 퍼센트를 맞춰놓으면 이게 모집단이 20만으로 늘어나도 큰 변동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한 번 했는데 외부에 한 게 알려지지 않으면 2번, 3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 그리고 보장,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경선, 이거를 사전에 뭐 선포가 된다면 뭐
제가 볼 때는 탈당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요. 그리고 예. 또 하나는 탈당 얘기를 지금 빨리 하는 거에 저는 패착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가장 무서운 거는 그 새로운 자객 공천을 한 후보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럼 떨어지는 상황 중에 가장 큰 건 뭐겠어요? 표가 분산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경선에 불참하겠다. 예. 차라리 경선 불참 선언을 하는 것이 훨씬 큰 저는 압박 효과가 예. 있다고 봅니다. 탈당 가능성은 그다지 높은 것 같지는 않다. 탈당은 현 시점에서. 맨 마지막에 피해를 입고 여기를 진짜 신뢰할 수 없다는 예. 거를 국민들도 어느 정도 공감할 때는 할 수 있겠죠. 예. 여야 모두 총선 앞두고 지금 셈법 계산이 한창인데요. 한동훈 장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탄핵 대상으로 제일 많이 거론한 대상이 한동훈 장관인데 이번에 빠졌거든요.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일단 한동훈 장관을 탄핵하게 되었을 때 한동훈 장관의 출마를 막기 위해서다라는 정치적 해석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그리고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또 아무리 찾아봐도 그냥 대충 쓰기 위한 근거라도 탄핵을 위한 근거를 찾기가 힘들죠. 지금 시점에서 당연히. 뭐 정치 중립 위반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그런 식이면 뭐 박범계 전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은 탄핵을 100번도 더 당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것 같고, 이제까지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과 정치적인 링 위에서 붙었을 때 오히려 한 장관의 체급을 계속 키워주는 결과를 봤기 때문에 좀 기피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어쨌거나 계속해서 뭐 틈만 나면 한 장관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민주당의 무리수 자체가 한동훈 장관 본인의 결단이 제일 중요하지만 한 장관을 또 정치의 영역에서 승부를 보게 만드는 하나의 어떤 기저 효과가 되는 것은 아닌가 싶고요. 연말 정도죠. 1월 10일 이전에 공직자들은 출마를 위해서는 사퇴를 해야 예. 되는데 뭐 11월은 좀 이른 시기이긴 합니다만 12월쯤에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거취를 결정하느냐가 총선을 앞둔 전국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웬만한 그냥 군소신당 하나 더 들어서느냐 마느냐 이상의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갑석 의원은 한동훈 장관 무조건 출마시켜야 된다. 네. 그래야 윤석열 심판 구도가 더 굳어진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더라고요. 네, 저는 200% 동의합니다. 200%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처음에 나올 때는 굉장히 신선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애를 키우면은 저렇게 좀 키우고 싶다 이런 느낌을 좀 줬었어요. 예. 근데 점점점 지지층의 환호를, 특히 강성 지지층의 환호를 받으면서 강성 지지층의 챔피언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총선에 뭐 나와봐야 중도층에 그렇게 효과를 줄까?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의심스럽고요.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탄핵을 하면 오히려 총선 효과를 만들어주고 개인적인 한동훈도 키워주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 강성 지지층의 챔피언의 모습을 마음껏 예. 발휘하게 출마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에게는 훨씬 나은 상황이다. 출마할 것 같습니까? 송갑석 의원의 말에 예. 200% 동의하고요. 출마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출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말이 국무위원회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저 정치인의 자세잖아요. 그래서 이미 정치인이 돼 있고 정치인이 될 수밖에 없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동훈 장관 탄핵 대상에선 빠졌지만 민주당과 요즘에 마약 수사 특활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와 설전을 펼쳤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런저런 반응을 안 했는데요. 그 말이 가짜라서 제가 이건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2억 7천만 원 뭐 마약 수사비 없앴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럼 마약 수사비 한 10억쯤 해주면 마약 수사 근절시킬 수 있습니까? 무슨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합니까? 법무부 장관이. 마약 수사비가 필요하면 관련 자료 제출하고 어디에 썼는지 소명하면 그 예산 더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억 주면 마약 막을 수 있냐라고 했던데, 그게 국민 세금이지 홍익표 개인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홍익표 민주당 대표가 가짜다라는 말도 했던데요. 마약 막는 세금으로 갑질한 것에 대해서 주권자 국민들께서 정말 가짜한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10억 주든 1억 주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마약을 막겠습니다.
네, 이른바 마약 수사 특활비 두고 가짠타 공방이 벌어진 건데 이 특활비 액수가 지금 법무부 입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어떤 이유입니까? 뭐 당연히 이제 마약 수사를 하다 보면 뭐 잔행 수사라든가 잠복 수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알리기 힘든 비공식적 수사가 많이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 쓰는 게 특활비잖아요. 그런데 영수증 일일이 다 붙여서 마약 수사하라고 하면 그걸 누가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뭐 좀 줄이자는 것도 아니고 전액 삭감을 민주당이 들고 나오니까 법무부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마약 수사하지 말라는 거냐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고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가 지금 먼저 도발을 했죠. 가짠따라는 말을 먼저 썼잖아요. 그리고 2억 7천이든 10억이든 한동훈 장관 말만 듣다나 국민들이 위임한 세금인 것이지 그게 홍 원내대표가 마음대로 줬다 뺐다 할 수 있는 쌈짓돈은 아니에요. 야당이 의석수 많다고 예산안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너무 갑질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 최근에 법사위에서 또 국감에서 한동훈 장관이 평소 앙숙이었던 박범계 전 장관이랑 이런 분들이랑은 되게 또 화기애애하게 정책 질의 주고받거든요. 정의당 유호정 의원이랑도 대정부 질의 보면은 되게 좋은 분위기에서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오는 말이 고우면 가는 말이 고운 법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매번 날카롭게 야당의 전곡을 찌르는 게 아니라 저기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돈을 주니만이 가짠다고 하니까 가짠다가 나가는 것이고 그 박범계 의원조차도 제대로 정책 질의를 하면 한동훈 장관이 딱 인정하면서 오늘 해주신 말씀 다 공감합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법무부 장관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시라 그리고 세금으로 갑질하시라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삭감하고 한동훈 장관에 대한 감정도 좀 섞여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100% 삭감을 한 거는 좀 감정이 과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뭐 그 포인트만 찝어가지고서 그 여론을 호도하듯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약 수사 특활비는요. 2.7천만 원이에요. 아니 2억 7천만 원이에요. 2.7억이에요. 전체 80억 중에 얼마 되지 않는 돈입니다. 근데 그것이 모든 특활비를 다 차지하는 것처럼 저렇게 호도하는 건 맞지 않고요. 그러면 2.7억 외의 돈은 투명하게 썼냐 이거예요. 물론 100% 삭감 뭐 안 하고 한 50%만 삭감한 다음에 압박하고 그 소명을 다 들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저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특활비가 검사들이 무슨 뭐 전별금 주는데 아니면 뭐 회식비나 아니면 보너스 주는데 이런 데 지금 개인적으로 쓰였다는 정황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80억 특활비를 다 가져가려면 그런 거를 성실하게 소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지 2.7억을 내세워가지고 깎은 것만을 공격하는 것도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액 삭감이 확정된 건 아니죠? 아니죠. 그거는 이제 안을 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절충점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장혜찬 최고위원, 김장애 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